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건설 경기가 잔뜩 위축됐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건설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부동산 정책과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사 역시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실적에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5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만 9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5년 평균에 비해서는 15.4%가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인허가 물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어딜까요?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3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38.5%가 급감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작년보다 10.6% 줄었고 지방도 1만 5천여 가구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4%가 감소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인허가 실적이 급감을 했지만 지방 그리고 수도권 쪽이 유독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주택 경기가 위축되면서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아파트와 주택을 모두 합한 착공 실적을 살펴보면 수도권 실적이 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4만 1,000호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가 감소했는데요.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보면 수도권 착공 실적은 26%가 줄어든 2만 1,000호였고 지방은 14.9%가 감소한 2만 호 정도였습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뿐만 아니라 준공 면에서도 실적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건설사 경기에 전반적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인허가에서부터 착공, 준공 모두 실적이 안 좋았다면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또 내후년의 실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대단지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만 진행하던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시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에 뛰어든 건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중소형 규모의 재건축 같은 관급 사업의 수주에 대형 건설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도시 정비 사업이나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던 사업이었잖아요.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구역 면적도 10,000제곱미터 이하라서 대형 건설사들이 하기에는 다소 작은 규모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규모가 주로 200억에서 300억 원 사이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건물이나 지역 일대를 전면적으로 허물어서 새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크다고 해도 최대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내외인데요.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가 주로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악화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실적을 올리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런 광급 사업에도 참여하게 된 거죠. 또 여기에는 최근 정부가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건축 기준을 완화한 영향도 있습니다. 네, 경기가 악화되며 수익성에 상관없이 사업이 있는 경우라면 일단 뛰어드는 거군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뛰어들지 않았을 정도의 사업들에 참여한다면 과연 실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나하나 뛰어들어서 올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더니 결과는 좀 놀라웠습니다. 수주액이 1조 원에 가까운 건설사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6월 중순 기준으로 도시정비 사업 수주액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포스코건설로 약 9천여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대구와 제주, 강원, 서울, 서초구 등에서 다양한 도시 정비, 재생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같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 2위는 GS건설이었습니다. 수주액이 모두 합해서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도시 정비와 재생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괄목할 만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상반기에만 1조 원 가까이 수주를 했다면 하반기까지 합치면 1조 원을 훌쩍 넘는 건설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불황을 타파하려는 건설사들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 재생 사업에 뛰어들면서 원래 이 사업으로 수익을 얻던 중견 건설사들의 일감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수주액으로 톱을 찍은 대형 건설사 5곳이 따낸 수주금을 모두 합해보니까 3조 원이 넘습니다. 이들 5개사가 신규 도시 정비 사업지 물량의 40%를 따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것을 나눌수록 일감이 더 줄어드니까 기존의 사업자들에게까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수주전에 강한 대형사들이 도시정비 사업에 참여를 하니까 결국 중견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견 건설사들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레저나 물류 같은 비주택 사업들인데요. 리조트를 인수하면서 이미 종합 레저 산업에 뛰어든 건설사도 있고요. 물류센터에 투자하거나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사는 도시 정비, 재생 사업에 또 여기에서 밀려난 중견 건설사는 또 다른 먹거리를 찾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건설업계의 판도가 더욱 다각도로 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최근 이 분양가 상한제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뉴워드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란 아시다시피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의 건설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서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인데요. 원래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제도였는데 최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에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주택 시장에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우선 분양가 산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을 하려면 일단 건설사는 분양 승인을 신청받을 때 분양가와 관련한 상세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모집 공고를 할 때도 이를 자세하게 공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만 책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네, 들어본 대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집값이 안정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우려는 시세 차익입니다. 이렇게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가 나중에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큰 가격으로 올라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 주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된 아파트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결국 가격이 수직 상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장기적으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로막혀서 오히려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효과적인 정책인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택 시장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규제 뒤에는 건설사들의 보릿고개가 나타나고 이 때문에 고용에도 비상이 걸리죠. 또 규제가 풀어지면 서민이 울게 됩니다. 이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